와, 그럼 집으로를 보실 때 거의 집으로. 저는 근데 예의는 발랐어요. 얘처럼 그렇게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네. 형이 이제 강원도 정선인데 정말 깡시골이거든요. 정선이면 원빈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민용준입니다. 오늘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뭐 나름대로 이번 시즌에 야심찬 코너죠. 네. 그 영화, 그 책, 그 노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난주와 또 더불어 굉장히 파격적인 주제를 또 가지고 뻔하다 이런 느낌? 근데 그걸 좀 엎어보고 싶은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다 발라드만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연습을 해서 스테이지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때 혹시 어떤 노래 부르셨는지? 물론 컴백홈이죠. 정말요? 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노래가 에드시런의 슈퍼마켓 플라워라는 그런 노래잖아요. 네, 국내에도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에드시런은 미국 바깥의 팝스타 중에서 지난 10년간 가장 인기 있었던 남자 솔로 가수가 아닌가? 에드시런 하면 제일 좋아하시는 노래가 사실 Shape of You인데 그 앨범에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이 슈퍼마켓 플라워스라는 노래 참 좋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네. 또 그냥 멜로디만 아름답다면 오늘 안 갖고 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할머니라는 주제로 이제 이 책과 영화와 음악을 한번 꿰어볼까 하는데 슈퍼마켓 플라워스라는 노래가 사연이 있어요. 이 앨범에서 슬프죠? 유일하게 가장 서정적인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아요. 이 슈퍼마켓 플라워스라는 게 할머니 돌아가신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디바이드 앨범 세 번째 앨범을 녹음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임종을 못 본 채 전해 들은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기타를 쥔 거였대요. 기타를 쥐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멜로디를 떠올리고 가사를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곡을 쓰게 됐다라는 후일담이 있어요. 그 장례식 때 이 노래를 불렀대요. 슬픔에 가득 차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이제 할머니의 남편이죠. 그렇죠. 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이건 앨범에 꼭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트랙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렇죠. 가사가 엄마 시점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제일 슬플까? 엄마가 제일 슬퍼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외할머니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시점을 이입해서 가사를 에드시런이 썼어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니까.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 찢어지는 가슴도 사실은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을 주신 바로 그 가슴이죠.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엄마는 엄마의 얼굴을 한 천사였어요. 라고 말을 하면 네. 가사 유명하잖아요. 그 가사 정말 좋죠. 네. 그렇게 펼쳐지는 노래라서 듣다 보면 그런 어떤 뭉클한 마음이 느껴지는. 이 디바이드 앨범에서 또 재밌는 게 낸시 멜리건이라는 또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또 할머니의 이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만났을 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 과정을 되게 경쾌하게 또 부른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앨범 자체가 네.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헌사 같은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서정적인 가사를 흐는 맥락이 자기 경험에서 뭔가 가사를 읽게 만드는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전적인 배경이 있는 그 예술 작품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게 있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 집안이 이제 그 강원도에서 살다가 제가 4살 때쯤에 저희 가족이 서울로 오게 됐어요. 근데 저만 빼고 나머지 가족만 서울 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근데 작가님의 사적인 얘기를 듣는 건 처음이에요. 아니, 처음은 아니겠지만 잘 안 하는데 오늘 주제가 외할머니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보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단칸방을 얻어야 되는데 제가 셋째거든요. 근데 아이가 셋이면 방을 안 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북적거리고 아이들 시끄럽고 하니까. 그러니까 방을 얻기 위해서 제가 셋째다 보니까 제일 어린 애를 그냥 시골에 맡기고 할머니한테. 어머니가 이제 나머지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서울에 오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만 시골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저를 이제 몇 달 동안 케어를 해주신 게 저희 외할머니거든요. 와, 그럼 집으로를 보실 때 거의 집으로. 저는 근데 예의는 발랐어요. 얘처럼 그렇게 막 이러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어린 시절에 나만 떨어졌다라는 느낌, 그랬을 때 내 옆에 외할머니가 있었다는 느낌이 사실은 이제 어떤 어렴풋한 것으로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집으로랑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네네. 사실 영화가 2002년도에 나왔잖아요. 네네. 월드컵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떠들썩한 그 해이기도 한데. 이 영화가 또 그 당시 굉장히 또 많은 관객을 이제 동원하면서 굉장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지금 와서 이제 이 영화를 오랜만에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할머니가 이 손자를 바라보는 그 태도 있잖아요. 굉장히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끝까지 케어하는 그 말 한마디 없는 그 묵묵한 느낌인데 정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오랜만에 내가 늙었구나를 느끼게 만드는. 여기 나오는 데가 충북 영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이죠. 네. 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정선인데 정말 깡시골이거든요. 정선이면 원빈의 고향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감히 뭐 비유하자니까 갑자기 초라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을분 할머니가 난기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캐스팅해서 여기 등등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마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그 충북 영동의 그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화 속에 집어넣었을 때 생겨나는 굉장한 생동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통해서 영화는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영화가 됐죠. 그렇죠. 영화에서 보면 이제 할머니가 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잖아요. 아예 대사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유승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역이기도 하지만 극 중에 굉장히 못되게 설정돼가지고 할머니한테 말도 너무 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롤러블레이드도 방 안에서 막 타고 정말 그러잖아요. 할머니 자고 있는데 비녀 뽑아가서 배터리 바꾸려고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죠. 이러면 안 되지만 옆에 있으면 귀 잡아주고 야 이놈아 이런 느낌?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너무 철이 없는 그런 아이인데 뒤로 가면 이제 아이가 바뀌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할머니가 극 중에서 말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일반인이다 보니까 이 대사를 시키면 더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할머니가 대사를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배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연기를 통제한다는 느낌에서도 사실은 대사가 없는 게 낫겠죠.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면 일부러 대사를 뺏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할머니의 눈빛이나 7살 아이가 굉장히 또 행동감 있는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시너지가 굉장히 좀 잘 나는 연기적 리액션이 이상하게 참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요즘 방송으로 치면 약간 좀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커요. 마치 연예인이 어느 시골에 내려와서 갑자기 슈퍼마켓을 연다던가. 근데 그 마을 사람들 실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드라마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 작심하고 이제 영화를 보면 사실은 어떤 느낌이 들냐면 할머니는 지나치게 이상화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고 딸이 2달 동안 맡아달라고 사실상 할머니가 화도 낼 법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온갖 사랑으로 감싸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대사를 못한다는 설정이 바로 그런 데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고요. 월레스와 그로멧이라는 아시죠?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영국에. 그 월레스와 그로멧이 월레스가 남자고 그로멧이 키우는 개잖아요. 개가 입이 없어요. 그렇죠. 디자인 자체가 눈과 코 굉장히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 아예 입이 없는 걸로 그 인형을 만들었어요. 캐릭터를. 그러니까 극 중에서 이제 그로밋이 월레스랑 굉장히 친한 친구면서 충실한 파트너인데 왜 입이 없을까? 가장 이상적인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입이 없는 존재를 상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이 없으니까 반대도 안 할 거고요. 입이 없으니까 뭐 구시렁거리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누구. 그게 월레스한테는 그로밋인데 그 입을 없게 표현하는 들어줄 사람이죠.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영화의 첫 대사가 할머니 그러면 귀머거리는 아니야? 안 들려? 라고 하니까 아니 귀는 들려. 들으셔. 그럼 말은 못 하셔? 말은 못 해. 그럼 엄마만큼 잔소리 안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대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 들어줘요. 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근데 입은 약간 문제가 있으셔서 말을 못 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상화된 할머니로 극 중에 나오는 거죠. 진짜 어려운 책을 고르셨고요. 리처드 도킨스가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무슨 관계일까 싶으신데. 근데 뭐 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제목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뭐 살아있는 가장 유명한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가장 스타 학자. 그렇죠. 스타 학자라고 할 때 노엄 촘스키, 리처드 도킨스 이 두 사람이 생존에 있는 가장 유명한 학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이거의 마지막 엔딩 자막 때문이에요. 이 엔딩 자막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외할머니에게 바칩니다 하잖아요. 이정현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 때 본인의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설사 외할머니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머니를 외할머니, 친할머니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근데 콕 집어서 이 땅의 모든 외할머니에게 바칩니다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자막이. 이거 왜 그럴까 하라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하고 이어졌다라는 생각해서 오늘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골라왔고요. 리처드 도킨스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지만 대중을 상대로 글을 너무 잘 쓰는 작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그러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 유전자가 생각하는 것도 아닐 텐데.
원래 이기적인 유전자를 학문적인 뜻으로 이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제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네. 여러 세대 동안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염색체의 작은 도막 네. 이렇게 네. 말해야 그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생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역작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도 이 견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일반인들도 뭐 어렵긴 하지만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비유들을 자유자재로 쓰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몸을 거대한 빌딩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빌딩인데 방이 굉장히 많은 빌딩. 근데 그 방이 아주 많은데 방마다 이 빌딩을 지은 설계도가 온전한 형태로 다 들어있어요. 방마다. 모든 방에. 근데 그게 어디 들어있냐면 방에 들어있는 커다란 책장 안에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책이 몇 권이 꽂혀 있냐면 46권이 꽂혀 있어요. 네. 책은 네. 2권이 한 세트예요. 다시 말하면 23세트가 46권이 꽂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책을 펴게 되면 책은 바인더 형식이에요. 근데 바인더 하나하나마다 꽂혀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네. 비유를 했어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거대한 빌딩은 인간의 육체예요. 그렇죠. 각 방은 인간의 세포예요. 근데 인간의 세포 속에서 큰 책장이 있다? 그 책장은 그 세포 속의 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책이 46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염색체의 수가 46개잖아요. 네. 근데 그건 네. 23개의 쌍을 이루고 있죠. 그렇죠. 책을 펼치면 바인더 형태로 한 페이지씩 들어가게 있는데 네. 그 한 페이지마다 유전 정보가 있는 유전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은 머릿속에서 확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을 굉장히 대중적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그렇죠. 책에서. 네.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얘기죠.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근연도라는 말을 본인 스스로가 쓰고 있어요. 근연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혈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 이걸 이제 근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둘이 형제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네네. 그럼 특정한 유전자가 있다고 치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이 사람도 갖고 있을 확률이 얼마냐? 당연히 2분의 1이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냐? 역시 이 근연도가 2분의 1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조부모랑 손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네. 사촌끼리는 어떻게 되느냐? 8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데 얼핏 생각하면 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죠. 어떤 특정 유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설사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랑 똑같은 유전자가 이 사람 안에 있으면 내가 죽고 이 사람을 살려도 그 유전자가 보존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를 비교하면 그렇죠. 외할머니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영화를 봐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으로에서 외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미나리 외할머니잖아요. 그렇죠. 너의 이름은도 외할머니예요. 그렇죠. 네. 작년에 나온 힐빌리의 노래에서도 외할머니가 굉장한 그렇죠. 사랑을 네. 주죠. 꼬마 니콜라도 외할머니예요. 그렇죠. 다 외할머니란 말이에요. 물론 친할머니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럼 왜 그럴까라는 건데 외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100% 내 손자야. 왜냐하면 외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있다는 얘기는 자기 딸의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딸을 내가 낳은 건 100%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인 딸이 낳은 아이도 딸이 낳았다는 게 100%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손자들과 자기 사이에서는 내 유전자가 이쪽에 갔다는 건 100% 확실하죠. 그렇죠. 네.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건 100%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게 손자잖아요. 근데 며느리는 100%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수십만 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때 인류는 사실은 수컷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만약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 암컷은 이게 내 아이다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수컷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일부 일처제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이처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사랑과 그 바운더리를 서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식에 대한 부성애가 커지고 가중되었다는 것이지. 또 한 가지 전제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아니에요. 이제 존재를 당위로 착각하는 것인데 인간이 그렇게 생겨났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근연도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와 자식이 근연도가 사실 같거든요. 둘 다 2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인즉슨 부모가 자식의 애착을 갖는 것과 자식이 부모가 애착을 갖는 것은 2분의 1, 2분의 1 똑같기 때문에 네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나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네. 유전자로 본다면. 네네네.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경우에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희생할 태도가 되어 있고 더 내리사랑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많은 네. 경우에 거의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네.
왜 그럴까라는 건데 거기서 설명을 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케어하는 게 자식이 부모를 보살피는 것보다 유전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아이를 풍부한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이런 걸로 능숙하게 양육할 수 있죠. 유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훨씬 더 살아남기 쉽다는 거죠. 유전자 그렇죠. 입장에서. 또 한 가지는 남은 기대 수명이에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식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대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해야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죠.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세월이 자식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외할머니의 거의 맹목에 가까운 이 거대한 사랑이 이해도 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네. 다음 세대를 보존하게 만드는 그 유전자가 갖는 본능이 그 모성애라든지 그 애정으로 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게 유전이라는 게 이런 법칙이 있고 유전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특성 안에 있지만 맞아요. 결국엔 너는 여기까지 진화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한 형태대로 그 다음 진화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맞아요. 제시한다는 게 좀 이 책의 좀 비범함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다고 인간은 마음대로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책이 그런 비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네. 그것이 사실은 집으로도 연결되고 에드시런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오늘 어쨌건 이렇게 또 생뚱맞은 주제를 갖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찰떡같이 또 너무 잘 받아주시고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으로는 오션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환 감독의 전작인 미술관 옆 동물원도 역시나 오션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이후에 두 작품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정말 훨씬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네. 덕분에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3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